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의 힘을 주냐 하면요, 이번에 못 일어나면 일본은 더 이상 일어서지를 못한다, 이제 삼류 국가로 떨어진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7개 대표적인 기업하고 미쯔비시 은행하고 타진을 했더니 도합 73억 엔이 그쳤는데, 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면은 최소한 5조 엔이 들어요. 5조 엔. 일본의 현재 기술은 한 20년 뒤쳐져 있는 40나노 기술인데 2나노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 일본의 기업들도 별로 관심을 안 보였고. 네, 안녕하세요. 이명찬입니다. 경제 원탑에는 제가 이제 세 번째네요. 여러분들하고 또 일본에 관한 얘기 다양하게 재밌게 또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라는 것을 발표했죠. 일본의 여러 대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반도체 파운더리를 만든다 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소재, 부품, 장비 쪽은 되게 강하다고 그랬죠. 그건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특히 반도체에서 장비 쪽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동안 특히 팬데믹 때 일본이 반도체를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자동차를 한 60만 대를 못 만들었어요. 그때 아주 쇼크를 받았죠.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안보 문제로 이제 성격이 됐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 땅에 공장을 세워서 여기서 반도체를 만들어야겠다. 왜? 조달이 잘 안 되니까요. 그게 이제 반도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 막 그 쟁탈전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일본이 계속 그 반도체 구입하는데 그게 상당히 힘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자동차 60만 대를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쇼크가 대단했죠. 그래서 TSMC를 유치했는데, TSMC 유치해도 역시 그거는 다른 문제였거든요. 남의 공장을 이제 유치해 오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일본에 내가 만드는 공장, 그걸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게 라피더스잖아요. 라피더스를 이제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IBM에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라피더스의 회장하고 사장 이 두 사람에게, 특히 이제 회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우리가 그 2나노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취득했는데 혹시 이 2나노 반도체를 만들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그 라피더스의 회장은 속으로 아마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동안 일본의 반도체가 과거에 한참 잘 나가다가 지금은 거의 쓰러져가는 입장이고, 소재 부품 장비 쪽이야 괜찮지만 만드는 파운드리 쪽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랬다가 그 IBM의 제안을 받고서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대기업도 찾아가고 일본 정부도 찾아가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반도체가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물자라는 말이죠. 그거는 옛날에 이제 석유가 중동에서 엄청나게 그게 국가 하나의 그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게 국제정치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국제정치의 중심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하나의 제품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IBM이 제안했단 말이지,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7개 기업들이죠. 도요타도 그렇고요,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7개 대표적인 기업하고, 그 다음에 1개 대은행, 미쯔비시 은행하고 이렇게 해서 8개 대기업에다가 타진을 했더니 각 기업마다 10억 엔씩 돈을 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3억 엔, 도합 73억 엔이 이제 돈이 그쳤는데, 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면은 최소한 5조 엔이 들어요. 5조 엔. 그런데 73억 엔이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먼저 700억 엔을 일단 보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도 이게 돈이 잘 안 나오니까 당장 이제 공장을 짓고 하려면은 당장 들어가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2년도에 700억 지원했다가 다시 2023 작년에는 2,600억 엔을 또 지원을 했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3,300억이죠. 거기에다가 올해는 다시 5,900억을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까지 다 일본 정부가 낸 돈이 거의 1조 엔에 가까워요. 그래서 겨우 이제 출발한 거죠. 공장은 이미 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 일본에는 40나노밖에 못 만들어요, 기술자들이. 이게 10년 전, 20년 전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종사했던 기술자들을 IBM에다 파견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파견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2나노 만드는 기술을 이제 배우러 이제 파견을 보냈죠.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 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기업들이 돈을 더 이상 안 내요. 왜 안 내겠어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사실은요, IBM이 처음 제안했을 때 일본의 반도체 공장들이 있잖아요. 르네사스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출발했어야 맞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관심을 별로 안 보였다는 거죠. 그게 뭘 말하냐? 2나노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일본의 현재 기술은 40나노 기술인데 한 20년 뒤쳐져 있는 기술밖에 없는데 기술자들이 2나노를 갑자기 이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도 별로 관심을 안 보였고 지금 대기업들도 10억엔 내고 지금 아무런 그 돈을 더 이상 낼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만 계속 지금 보조를 내잖아요. 그럼 결국 이 라피더스라는 기업 자체가 정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흘러가는 거 보면은. 그럼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그게 달라붙어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라피더스 회장하고 사장 이 두 사람이 일본의 그 오랫동안 반도체에 관여해왔던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이 두 분이 이제 그 핵심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끌어 나가는데 그러면 자, 왜 이게 기업들에서 별 반응이 없느냐 하면은 그 전에 히노마루 반도체라 그래가지고 히노마루가 뭡니까? 그게 일장기를 히노마루라 그래요. 히노마루 반도체라는 것은 국가가 관여해가지고 반도체를 국책 사업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게 이제 히노마루 반도체인데 과거에 히노마루 반도체가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역시 실패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정부 예산 가지고 하는 건 이게 실패하더라도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사생결단 달라들어가지고 해도 쉽지 않은데 이게 뭐 해도 실패해도 뭐 내한테 책임이 없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쉽게 뭔가 이루어지겠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내 회사에 존망이 걸린 게 아니니까 그냥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의 삼자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적인 마인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과거에 일본 정부가 관여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했던 건 뭐냐니까 그게 관여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히다치라든가 NEC라든가 반도체 만들었던 회사들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한 3개 회사라든가 4개 회사가 컨소시엄 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게 하나의 컨소시엄이 돼가지고 정부 보조금이 나와서 그렇게 거기서 공동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장비를 갖춰가지고 공동 연구했던 걸 가지고 각 자기 회사 돌아가요. 그래서 그 자기 회사 돌아가서 거기에서 개발했던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뭐냐니까 반도체 회사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히노마루 반도체가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의 직원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다양한 회사의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같은 일을 했잖아요. 같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개발된 연구를 가지고 각자 회사로 돌아가서 뭘 한다. 사실 그때도 파견 나오는 직원들이요. 1급 기사들은 파견 안 나왔어요. 2급, 3급 기사들이 파견 나왔고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하고 있는 핵심 기술들은 절대 얘기 안 하고 그럼 결국은 뭐냐 일본 정부가 내주는 보조금 그걸로 가지고 구입하는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나중에 나누어 갖는 거 사실은 거기에 제사보다 떡밥에 관심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공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걸 아니까 기업들이 달라들지 않은 거죠. 그리고 돈 내라 그러니까 10억엔 냈단 말이에요. 이 10억의 돈이라는 게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는 걸 보면요. 뭐 정부가 하자니까 뭐 마지못해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교재비 쪽으로 10억엔을 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기라성 같은 7개 대기업들이 10억엔씩 밖에 안 내고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기금이 안 그친다는 거예요. 그 결국 일본 정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1조엔 가까이 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책기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국가 기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국가 기업이 과연 반도체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이 제일 급한 국가만 열심히 쏟아붓고 다른 대기업들은 정작 관심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렌드가 보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석유가 국제정치 핵심이었고 모든 산업에 쌀이라고 해도 관여할 정도인데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가 석유보다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이제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중국, 한국, 대만 다 잘하고 있는데 미국까지 잘하고 있는데 일본만 거기 쑥 빠지면은 이건 앞으로 그 삼류 국가로 떨어질 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던 차에 마침 이제 미국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를 막 추진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막 엄청나게 내면서 국가가 막 유도하고 이끌어 나오고 그러는 거 보고서 일본 정부도 거기에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앞장서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국가가 앞서야겠다. 그래서 경제안보라는 명칭을 써요. 근데 국가가 사실은 기업에 관여하는 게 이게 맞냐? 자유주의 경제에서. 그런데 이제 경제안보라는 단어를 붙이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경제안보라는 이제 이름을 단 거죠. 그래가지고 국가가 예산을 그렇게 차출하는데 처음에요.
경제산업성에서 처음에 한 몇백억 내고 700억 내고 이제 더 이상 돈 못 낸다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다시 또 2,600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만큼 돈 내고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이게 전부 똥 된다 이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뭡니까? 투자한 돈이 너무 또 많으니까 이것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900억 지금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갈수록 커질 수도 있어요. 기업들이 돈 전부 안 내면 어떻게 하면 정부가 나중에 5조 엔 다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반도체라는 게 단순히 돈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현재 약 20년 정도 뒤처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막 기술자들을 몇 배 연봉을 주면서 모두를 데리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정확히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결국은 기술자가 문제 아니겠어요? 파운드리를 만들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기술자가 일본에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40나노 만드는 기술밖에 없어요. 기술자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IBM에다가 기술자를 100명 파견해가지고 기술을 익히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IBM이요. 만드는 기술은 있는데 양산 기술이 없어요. 양산이라는 거는 그 기술을 가지고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수율이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더라도요. 수율이 거의 제로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서 양산 기술은 생산하는 그 기술하고 달라가지고 그 만들어내면서 계속 불량품이 적게 하는 프로세서가 500에서 1500개 정도 된다는데 그 조합을 어떻게 배치를 잘 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해야 수율이 높아지는데 IBM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그럼 어떻게 이 양산 기술을 배울 거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볼 때는 라피드스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라고 해요. 헤드헌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술자들을 엄청난 이제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모집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밖에 없는데 TSMC나 삼성, 인텔이라든가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거기 있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과연 일본으로 라피드스에 오겠냐? 이 문제도 있는 거죠. 왜? 거기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대우를 잘 해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뭐 5배, 10배 뭐 그냥 천문학적 수를 액수를 주겠다 해서 데려온다면 모를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기술자가 있느냐? 사실은요. TSMC 구마모토에 유치했잖아요. 거기에도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조차도 16나노, 28나노인데도 거기 기술자들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초봉 28만 원 준다 그래요. 일본 대부분의 기업들이 20만 원 조금 더 줘요. 다른 데 있던 기술자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유출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봉급을 그만큼 올려줄 수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올려줬겠죠. 근데 TSMC는 그렇게 여력이 있으니까 28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기업보다 한 30%더 준다는 겁니다. 그게 28나노, 16나노 이 정도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피드스는 2나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최첨단이잖아요. 최첨단 기술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뭐 진짜 뭐 공장 어떻게 다 짓고 돈을 많이 들여서 헤드헌팅을 해서 기술까지 마련을 했다. 되게 기적적으로 양산까지 성공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팔 데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그게 사실은 지금 인재하고요. 그게 이제 영업이잖아요. 사실은 일본에서는 고질적인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기술력은 우리가 최고다. 항상 그런 얘기하죠. 근데 기술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영업하고 연결 못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1급 기술을 배웠는데 개발해가지고 기업에다 적용시켜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 과정에서 항상 일본은 제대로 잘 못했어요. 지금 라피드스도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영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요,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지금 그 일본 반도체가 흥했다가 망하게 된 요소 중에 가장 강력했던 요소 하나가 뭐냐면은 수직 통합형이었잖아요. 그죠? 수직 통합형이라는 것이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공정과 후공정 이걸 전부 다 한 회사에서 다 하는 거. 이걸 수직 통합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90년대 중후반부터 어떤 식으로 되냐. 분업화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설계는 팜넷에서 하고 주로 미국에서 거의 다 하고 파운드리는 TSMC에서 하고 이 역할 분담이 정확히 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미국에서는요. 반도체 본래 종주국이잖아요. 기술자들이 그게 많단 말이에요. 설계 같은 것들은 미국이 잘할 거 아니에요. 설계는 잘하는데 파운드리까지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럼 그 실패하면 안 되니까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잘 진입을 못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TSMC에서 자기들이 그 투자 다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설계도만 갖다 주면은 제품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완전히 활성화된 거예요. 설계하는 쪽에서는. 설계하는 데는 사실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코스트가 별로 안 든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팜넷스가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양한 기술자들이 돈이 별로 안 드니까 누구나 다 스타트업에 출발하는 그 기업들이 완전히 번창했다는 게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잘 되면은 그걸 TSMC에다 맡겨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게 이제 이익이 남고 하니까 팜네스에서도 부담 없이 마음껏 기술이 개발되고 그걸 또 이제 TSMC는 많은 이제 고객이 오는 거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SMC도 막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키워나가고 이게 분업화 돼가지고 이게 아주 죽이 잘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떠냐?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수직 통합행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밀리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격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죠. 왜? 이 구멍가게 같으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졌는데 그런데 지금 라피드스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수직 통합행위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 틀은 일본이 그동안 해와서 실패했던 그 수직 통합행위에서 그대로 모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왜 한번 실패했는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형식이냐니까 일단은 라피더스가 이제 뭘 주장하냐면은 2나노를 만드는데 TSMC나 삼성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TSMC는 애플이라든가 AMD라든가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의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걸 제품을 양산하는 거잖아요. 대형이란 말이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인데 자 그런데 이제 라피더스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니까 소규모의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다양하게 그걸 특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하는 특히 AI 그 스타트업 기업 팹리스들을 고객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반도체를 수주를 해서 여기서 제작해서 주겠다. 특히 이제 AI 스타트업들은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AI 기술이 굉장히 빨리 진보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유탁해가지고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반도체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단 말이에요. 조정 다 하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라피더스는 3개월 안에 그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수직 통합 행위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니까 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연계해가지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럴싸하죠. 실리콘밸리에서 AI 스타트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수주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스타트업이니까. 그러니까 소규모란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여기 라피더스가 딱 요걸 겨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피더스가 실리콘밸리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 사무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오픈해가지고 AI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계속 컨택을 한다는 겁니다. 고객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문을 발주를 받아가지고 설계도 여기서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공정과 후공정을 여기서 다 해서 바로 넘겨준다는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라피더스의 계획인데 문제는 뭐냐니까 5조 엔 정도의 돈을 들였는데 반도체는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새롭게 적용해 나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5조엔, 6조엔, 7조엔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일단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내면서 가야 되는데 과연 실리콘밸리의 그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그 규모로 그 돈이 돼가지고 이게 라피더스가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과연 그 시장이 되겠느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틈새 시장을 노린 건 좋았지만 너무 작은 틈새여서 이게 돈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에도 조그만하게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하나의 고객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요. 왜 대기업들이 그 관심을 크게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2나노급의 그 고기술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제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거는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일본에 핸드폰 있습니까? 없어요. 일본에 컴퓨터 있습니까? 파소콘도 안 만들어요. 그 TSMC 반도체가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가냐면요. 최첨단 반도체들이 컴퓨터, PC 48% 정도? 그 다음에 핸드폰에 32%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개 합해가지고 한 80% 된답니다. 거기에 최첨단 반도체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일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라피더스가 지향하는 2나노 반도체를 쓸만한 데가 일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결국 이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AI 기업에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게 과연 라피더스의 그 공장이 무리 없이 돌아갈 정도로 그만큼 수요가 창출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공장이란 게 특히 반도체 같은 그런 미세 공정을 많이 주로 하는 곳에서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본은 특히 지진과 쓰나미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인데 과연 공장을 지었다 쳐도 그게 무사히 가동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쥐약입니다. 지진이 한번 나면은 반도체 공장은 완전히
작살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일본이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의 지금 여기에 힘을 주냐 하면요, 이번에 못 일어나면 일본은 더 이상 일어서지를 못한다, 삼류 국가로 떨어진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앞으로의 세계에 있어서 첨단 제품에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국가가 발전하려면 첨단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수출하고 해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가 없으면은 일본의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다 사장될 거고, 사실은 또 일본에서 소재 장비가 대단히 좋다 그러는데 일본에 공장이 없다 보니까 이 소재 장비 퍼센트도요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공장을 만드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일본의 소재 장비를 바로 옆에서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장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시너지 효과. 그 필요성에서는 분명히 있죠. 필요성에서는 일본 내에 공장을 지어야겠다. 그게 너무나 강렬하니까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일본이 안고 갑니다. 그런 위험은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하면은 또 그것대로 또 삼류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또 일본이 동서가 안에 전력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전력 공급이 필요할 때도 뭐 원활히 공급 못 해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파수가 달라가지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 같은 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호환이 잘 안 된다거나 호환이 좀 뭐랄까 복잡하다든가 이런 건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니까, 반도체는 공장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호환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일본의 전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전에도 사실은 여름이 되면요 에어컨을 많이 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여력이 2% 3%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여름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에어컨 되도록이면 틀지 마세요 그래요, 정부가.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정부가 그렇게 하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따라요. 왜냐, 일본은 옛날부터 국가에 대한 복종심이 대단하잖아요. 연로하신 사람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에어컨을 안 틀므로 인해가지고요 열사병 이런 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건 삼류국가 같은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전력난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얘기, 일본에. 왜 그러냐? 원자력 가동하다가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원자력을 다 폐쇄해야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량이 팍 떨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력발전소라든가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왕창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엄청나게 전력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물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부분도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일본에서 쉽지 않은 하나의 과제라고 나는 보거든요.